종이 한 장이 내 손에서 떨렸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 병원 복도 한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 글자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저를 구박했던 그 사람이 친엄마였다니.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희입니다. 올해 39살. 결혼한 지는 19년째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씻었습니다. 겨울이라 더 차가운 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온수 쓰면 버릇없다고 하셨습니다. 19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찬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데 안방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급히 그릇을 내려놓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코 밑에 갖다 댔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해. 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5분. 제가 직접 모시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르셨을까?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2층에 있는 딸 서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응급실 가. 아빠한테 연락해. 네. 차 뒷좌석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 미워했습니다. 19년간 저를 구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으라고 미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빨간 신호등이 보였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 살려요. 의사 선생님. 응급실 침대 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뭔가 차트에 적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올 때 그런 한숨이었습니다. CT 찍어봤는데요.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하고 주변 림프절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폐암입니다. 말기로 보입니다. 폐암 말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환자분이 기침을 자주 하셨나요? 체중 감소는?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밤에도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야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1년 정도 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소희야, 어머니는? 어머니 어디 계셔? 저기, 응급실에. 민준은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셨고 남편은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딸 서윤이와 저 둘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안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여느 때처럼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리정돈에 철저한 분이셨으니까요. 옷 챙겨 드려야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으셨습니다. 하나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속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맨 밑 손수건 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손바닥만한 상자고 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뭐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도 되는 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 남자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시아버지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은팔찌.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설마 이 팔찌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목에 걸고 있던 팔찌. 자라면서 목에 맞지 않아 보관하고 있던 그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 낡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출생증명서. 1994년 3월 15일 새벽 3시 42분. 성별여. 출생병원 서울 해화산부인과. 산모 박영수. 그런데 아기의 이름 부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펜으로 여러 번 긋고 또 근저. 종이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발. 저는 그 발바닥 도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새벽 3시 42분. 제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저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는 1994년 3월 15일 병원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모든 걸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은팔찌, 생년월일, 버려진 아기. 설마.
내가 시어머니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깨어나셨어. 지금 병원 올 수 있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9년간 함께 산 이 모든 시간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상자를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 불을 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소희야, 됐어. 내가 다시 갔다 올게.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내일 와도 된대. 그래. 무슨 말씀이래?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 민주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져온 제 물건들이 든 상자. 그 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상자에 있던 은팔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까지. 이럴 수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42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간. 그때 난 몰랐습니다. 이 출생증명서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울었나 봅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출생증명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아래층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하지?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남편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전에 꼭 와달래. 너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무슨 말씀이실까?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심각하셨어. 혹시 우리한테 유언 같은 거 하시려나?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 그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소희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내 엄마라며 그럼 19년은 뭐였을까요? 찬물로 세수하라고 하신 것, 명절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네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던 그 말들. 왜 나한테 그러셨을까? 오전 10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입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512호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비스듬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입술에는 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제 얼굴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네.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야, 네. 어머니. 너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몇 년생이더라. 94년생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3월 15일이었지. 네, 새벽에 태어났다고 했나? 이제 숨기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새벽 3시 42분입니다. 고아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희야, 너 어머니. 저도 모르게 가방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출생증명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어머니, 서랍에 있었습니다. 어제 옷 챙겨드리려다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네가 찾은 거구나.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나가라. 네. 나가라고 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그 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네가? 병원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19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혜성고아원을 쳤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성고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94년에 그쪽에 있었던 이소희라고 합니다. 아, 소희 씨. 기억해요. 잘 지내셨어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제 출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94년 자료를, 여기 있네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의 1994년 3월 15일 새벽, 개화 산부인과 앞에서 발견. 갓난아기 탯줄은 잘려 있었고, 목에 은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모는 찾지 못했죠. 해화산부인과 출생증명서에 적힌 바로 그 병원. 네, 지금은 문 닫았지만, 당시에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산부인과였어요. 그때 다른 건 없었나요? 편지나. 아니요. 은팔찌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 은팔찌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BYS Y,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P, Y, S. 박영수, 박영수.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해. 이제 확실해.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게 남았습니다. 검색창에 DNA 친자 검사를 쳤습니다. 여러 검사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모녀 관계 확인 DNA 검사 결과. 일주일 소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512호실 문 앞.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권리라고 했니? 네,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넌 그냥.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 출생증명서가 제 거라면 저는 어머니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묻지 마라. 어머니, 내가 묻지 말래도. 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 넌 아무도 아니야. 어머니, 넌 내가 버린 아이야. 그걸로 끝이야. 버린 아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요? 왜 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19년간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라면. 닥쳐! 시어머니가 침대 옆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이 와르르 깨졌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습니다. 딸 서유는 학원. 저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소희 씨죠? DNA 검사 예약하셨던 분. 아, 네.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검사 대상자 두 분 모두 오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 타액이나 머리카락도 괜찮습니다.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으로 5개 이상.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카락. 시어머니의 머리카락. 내일 병원에 가서 몰래 가져와야 할까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해. 확실하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2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심어둔 동백나무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으신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내가 20살 때 심은 거야.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그 나무를 보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동백나무세요? 그냥 누군가 좋아하던 꽃이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쩌면 시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 상자 속 흑백 사진 속 그 남자. 다음 날 오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512호실. 시어머니는 자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시어머니의 머리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머리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알아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 어머니, 깨셨어요? 손에 든 건 뭐냐? 이게. 아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보고 이내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하려는 거지. 네, 그래. 그래. 네, 해라, 확인해라.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DNA 검사 기관. 제 머리카락과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제 친엄마인지, 그렇다면 왜 저를 버렸는지, 왜 19년간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시대.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제 너랑 무슨 얘기 나눴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물으시는데 소희 왜 안 오냐고. 바빠서. 뭐가 바쁜데?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6개월. 아니, 이제 5개월 반. 7일째 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로그인하고 결과 보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모녀 관계 확률 99.99%. 병원 복도 한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그 글자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99.99%. 사실상 100%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제 친엄마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19년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찬물로 세수하라고 하던 목소리, 네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던 눈, 명절에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 말들, 모두 친엄마가 친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던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12호실 앞.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 엄마. 아니면 여전히 시어머니.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과 나왔구나. 어떻게 아세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지. 내가
네 엄마라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생이었지.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같은 학교 선배였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았지.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했어. 결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신했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 우리 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었어. 미혼모를 용납할 수 없었지. 아버지는 병원에 끌고 갔어. 낙태하려고 했어. 그럼 도망쳤어. 그 사람이랑 둘이. 몇 달을 숨어 살았지. 그리고 너를 낳았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이었어. 해화산 부인과 거기서. 너를 낳았어. 작고 예쁜 딸이었어.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은팔찌를 네 목에 걸어줬어. 그 사람이 내게 준 팔찌였어.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런데 사흘 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와 오빠가 와서 너를 빼앗아 갔어. 시어머니가 그 느꼈습니다. 막으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지. 하지만 나는 겨우 20살이었어. 아무 힘도 없었어. 그 다음에 너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네, 우리 집안에서 한 짓인지, 정말 사고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죽었어. 그리고 난 완전히 무너졌지.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너를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 그럼 저를 19년 전 민준이가 너를 데려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눈빛이 그 사람이랑 똑같았어. 웃는 모습도 목소리도.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 네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약 정말 네가 내 딸이라면 나는 내 딸을 아들과 결혼시킨 거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멀리했어. 미워하는 척했어. 네가 떠나주길 바랐어. 알았어.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지. 19년간 옆에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차가운 손, 19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 어머니, 소희야, 엄마라고 불러줄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9년간 쌓인 한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어머니. 아니, 괜찮아.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6개월. 이제 5개월 남짓. 아니, 어쩌면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가 엄마였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 민주는.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엄마의 아들. 제 오빠. 아니, 이복 오빠. 아니야. 민준이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엄마가 20살에 저를 낳고 그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혈연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엄마의 자식끼리 결혼한 거잖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소희야, 어디야? 지금 병원? 어머니 병실 앞이야. 그래. 나 지금 가고 있어. 10분 후에 도착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라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남매라는 것을. 10분 후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소희야,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 상태 어때?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점점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소희야, 민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9년이야. 내가 뭘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있잖아. 민준아. 말해봐,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어머니가 내 친엄마래.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매야.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준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아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희,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말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소희 잘 부탁해.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우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이중합니다. 암이 폐 전체로 번졌고 림프절까지 전이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한 달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달, 6개월이라던 게 이제 한 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딸 서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시대. 응.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야? 서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할머니가 싫지 않아. 할머니 엄마한테 맨날 심하게 하셨잖아. 16살 딸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도 할머니야. 엄마 착해. 서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 엄마도 힘들 거 알아.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9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경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민준아, 어머니는? 자고 계셔. 근데 소희야, 민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잠꼬대 하셨어. 잠꼬대? 계속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고 하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희야,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 왜 어머니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야? 민준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민준아, 나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앉아.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이거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날 낳으셨어. 뭐? 어머니가 내 친엄마야. 민주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야. DNA 검사도 했어. 99.99% 일치. 어머니가 30년 전에 날 낳고 버리셨어.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어머니가 날 낳고 그 후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너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복남매지만 혈연은 아니야.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복도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19년간 알고 계셨던 거야? 확실하진 않았대. 하지만 의심은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거구나. 민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하느님, 이럴 수가. 민준아, 소희야, 잠깐 혼자 있게 해줘. 생각 좀 해야겠어. 민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1시간 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혼해야 하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법적으로 같은 어머니, 자식끼리 결혼한 거잖아.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우리 피는 안 섞였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나는 너를 사랑해. 19년간 함께 살았어. 서윤이도 있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부부로 살 수 있는지. 그날 오후
엄마가 깨어났습니다. 저와 민준이 함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알게 됐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 엄마가. 어머니 괜찮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소희한테 왜 그러셨어요? 무서웠어. 소희가 정말 내 딸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너희 둘을 떼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떠나지 않았어. 19년간 옆에 있었어.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어. 어머니, 소희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희예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아니,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소희야. 야,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 엄마, 민준이랑 서로 사랑하며 살아. 살아.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후 9시 47분. 사망 확인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간. 단 3일. 겨우 3일. 30년을 찾았지만 함께 있었던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마는 이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의 엄마. 엄마.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이 엄마의 영정 유리에 비쳤습니다. 며느리인가, 딸인가. 호적상으로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혈연으로는 딸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이 열리고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로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엄마는 친구가 없으셨나 봅니다. 평생을 혼자 사셨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뭐가? 우리 부부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결혼이 유효한 건지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볼까? 민준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엄마 장례식이야. 알아, 미안해. 근데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19년을 함께 살았잖아. 서윤이도 있고. 나도. 우리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잖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른 척하고 산다. 그게 옳은 걸까요? 이틀 후, 발인날, 엄마를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민준이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 그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겨우 3일. 겨우 3일 엄마라고 불렀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약간의 양냄새와 함께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 방을 어떻게 하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봤던 것들, 흑백 사진, 은팔찌, 출생증명서. 그런데 밑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19년간 너를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해서 미안해. 엄마는 평생 너를 찾았어. 매일 밤 기도했어. 제 딸이 어디 있든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그런데 하느님은 너를 내 아들과 결혼시켰어. 처음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그게 하느님이 엄마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 19년간 네 옆에 있을 수 있는 기회.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네 삶을 지켜볼 수 있었잖아. 소희야, 너는 착한 아이야. 찬물로 세수하라고 해도 참았고 구박해도 떠나지 않았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됐지. 이제라도 말할게. 소희야, 사랑해. 30년간 너를 사랑했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아. 법적으로 어떻든 너희는 서로 사랑하잖아. 엄마가 허락할게 아니 축복할게. 행복해라, 우리 딸. 2025년 10월 30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엄마,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엄마의 아들. 민준아, 이 편지는 네가 소희와 함께 읽었으면 해.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에게 너무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 소희는 네 누나야, 아니 이복 누나.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엄마는 잘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는 서로를 사랑해. 19년을 함께 살았고 서윤이라는 예쁜 딸도 있어. 민준아, 소희를 지켜줘. 엄마 대신 소희를 사랑해줘. 그리고 소희야, 민준이를 용서해줘.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어. 잘못은 다 엄마한테 있어.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소희야, 여기 있었구나. 너 우는 소리가.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남긴 편지. 민준에게 두 번째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희야, 응, 우리 계속 함께 살아도 될까? 민준아. 나도 모르겠어. 법적으로. 법 같은 건 몰라. 나는 너를 사랑해. 19년간 사랑했어.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 네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셨잖아. 응, 그런데도 나는 너랑 결혼했어. 왜냐면 너를 사랑했으니까. 민준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누구 딸이든 어떤 관계든 나는 너를 사랑해.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살자. 아무도 몰라. 서윤이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 하지만 소희야, 제발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저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서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서윤아, 엄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서윤이 불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혼하시는 거야? 아니야.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혼 안 해. 그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사실은 엄마의 친엄마셨어. 네. 서윤이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엄마 친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30년 전에 낳으셨는데 가족들이 강제로 빼앗아서 고아원에 보냈어. 그래서 엄마는 고아가 된 거야. 헐, 그럼 엄마랑 아빠는? 이복남매지. 하지만 피는 안 섞였어. 할머니가 엄마를 낳고 그 후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아빠를 낳으셨어. 서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엄마, 괜찮아.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잖아. 할머니가, 아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된 거잖아. 서윤아.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서윤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아빠도 우리 계속 가족이지. 당연하지. 민준이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엄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들은 기부했고 가구들은 치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남겼습니다. 나무 상자, 그 안에 흑백 사진, 은팔찌, 출생증명서, 그리고 편지. 제 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였다는 것. DNA 검사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케이스네요. 우리 결혼이 무효인가요?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경우 변호사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호적상으로는 남남입니다. 이소희 씨는 고아 출신으로 등재되어 있고 박영숙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DNA 검사는 사적인 검사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두 분은 두 분은 변호사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부부로 사실 수 있어요.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요? 호적을 정정하지 않는 한 두 분은 그냥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괜찮대. 계속 함께 살 수 있대. 다행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3개월 후 2월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눈이 쌓인 묘지. 엄마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1958에 2025. 엄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럭저럭 지내요. 민준이랑 서윤이도 잘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계속 가족으로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은 겨우 3일이었어요. 30년을 찾았는데 겨우 3일. 너무 짧았어요. 엄마.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눈물.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 상자를 더 일찍 발견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2월 바람. 그 바람에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서윤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외할머니 산소 다녀왔어? 서윤이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추웠지? 손 시려워, 이리 와. 서윤이가 제 손을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셔. 고마워.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이 사람들이 있어. 민준이, 서윤이, 제 가족.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소희야.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도 그거잖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엄마, 나도. 서윤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모든 것을 덮는 눈.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은 단 3일. 하지만 그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이었어요. 19년간 시어머니로 살았지만 3일간은 진짜 딸이었어요. 너무 짧았지만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찾아주셔서,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주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5년 후 2030년 봄. 엄마 산소 앞에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서윤이가 물을 줬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딸. 대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좋아하시겠다. 그럴 것 같아. 민준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가자. 묘지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묘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핀 작은 동백꽃.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 가족.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윤이가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우리 집 비밀 얘기해도 돼. 글쎄 그건 네가 판단해야지. 근데 엄마는 후회 안 해. 외할머니를 더 일찍 못 알아본 거. 후회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후회하지. 물론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왜? 모르고 사는 것보다 늦게라도 아는 게 나으니까. 그치.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사랑해. 나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 엄마 산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지만 함께한 시간은 단 3일. 하지만 그 3일은 평생을 사는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